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두군 브라더스 나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전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서 저 6명 중에 4명 인터뷰 주르륵 다 들으셨죠, 밖에서? 네. 어떠셨어요? 뭐 두 분이 빠진 네 분이신데요. 네. 역시 김현정의 뉴스쇼가 세다. 집권 여당의 그 경선을 통과한 분들 4명을 줄을 세워서 순서를 기다리게 하고 있으니 정말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줄을 서시오 네. 해가지고 4분 인터뷰. 어떠셨어요? 사실은 이제 아침 프로가 제일 사람들이 많이 듣잖아요. 네, 이 네. 프로를. 그만큼 어찌 보면 지금 민주당 경선이 좀 뜨겁다. 뜨겁다. 관심이 많다 하는 아. 사람들이. 흥행을 점수로 좀 표현해 본다면 몇 점 주시겠어요? 저는 근데 아주 높은 점수는 못 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치열하고 굉장히 쟁점이 돼야 되는데 사소한 것 가지고 많이 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도 인터뷰 들었습니다만 뭐 명추연대라든지 네. 반바지 동맹 뭐 이런 게 오히려 이슈가 됐고 사실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책이라든지 많지 못해서 저는 한 뭐 85점 정도 주겠습니다. 별로 안 주는 게 85점. 당연하죠. 우리 당이 사는데 높은 점수만 95점 정도 돼야죠. 김근식 교수님. 뭐 60점 정도. 그러니까 낙제는 면했다. 50점 넘게 주네요. 아, 그럼요. 낙제는 면했다. 남여당에서 이렇게 열심히 큰 행사를 하는데 네. 좀 높이 줘야죠. 근데 제가 높이 준 봐도 거예요? 일단은 뭐 너무 많은 분들 9분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일단 6명으로 일단 네. 추렸고 네. 이제 본 경선 들어가면 조금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 기대했던 흥행과 관심은 좀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코로나 시국도 있지만 굳이 뭐 비교를 할 필요는 없지만 비교를 한다면 같은 시기에 있었던 우리 당의 그 대변인단 그 선출하는 토론 배틀. 네, 토론 배틀과 같은 시간대에 한번 토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면 두 방송이 공동으로 우리 민주당 후보들 그 토론을 방송을 했는데 예. 그때 그 대변인단 토론 배틀 시청률보다 적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시간이 그렇게 딱 그러니까 동시간으로 겹쳤어요? 누가 뒤에 잡은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묘하게 겹쳐가지고요. 그게 처음 토론회 아니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 이후로는 대변인 누가 뽑은지 크게 별로 이슈가 안 됐던 것 같은데. 나 누군지 몰라요. 제가 그 아나운서 뽑혔다는 건 저는 아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어쨌든 두 번째 민주당 경선 토론회가 저희 당의 그 마지막 결승전하고 딱 겹쳤는데 네. 그 시청률이 이제 나타나니까요. 근데 왜 말씀 그분들 드리는 요즘 거죠. 뉴스에 안 나와요? 저 안 나오잖아요. 자, 시작하시면서부터 싸우시면 안 되고요. 여기까지 일단 두 분의 민주당 경선 예비 경선 평가 한번 들어봤고 본론 상한가 가기 전에 잠깐만 두 분 의견을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준석 대표가 지난주 이 자리 뉴스쇼 이 자리에서 했던 통일부 폐지론 주말 사이에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우선 이준석 대표의 그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럼 여가부 말고 또 이것도 좀 축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서가 또 있습니까? 저는 제가 항상 언급했던 게 여가부와 통일부입니다. 예. 통일부요? 그러니까 통일부가 하는 일이 이걸 많잖아요. 단순하게 뭐 통일을 하지 말자는 건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예. 외교의 업무와 통일의 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비효율일 수 있습니다. 남북 관계는 통일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보통 국정원이나 청와대에서 바로 관리했거든요. 그다음에 그 통일부 장관은 항상 좀 저희가 기억에 안 남는 그런 어떤 행보들을 했던 거거든요. 이게 뭐 사전에 간 질문이 아니에요. 뭐 간략한 질문지들 보내드립니다만 전혀 그렇게 준비된 질문이 아니어서 저도 조금 당황을 했었는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약간 이준석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요. 이준석 리스크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 여가부 폐지 문제도 지금은 좀 발을 빼고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은 주장하고 있지만 본인이 사실은 처음에 띄운 거는 이준석 대표가 띄운 게 맞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 당내 논란이 많죠. 특히 당내 여성 의원들도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이 통일부 문제도 사실은 뭐 본인의 생각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봐요. 본인은 약간 발을 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거든요. 말씀처럼 당연히 외교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 문제 얘기할 때는 외교부에서 하죠. 그런데 사실은 통일 문제는요. 국내 문제 성격이 더 강합니다. 외교 문제도 있지만. 네네. 저는 뭐 권양세 의원 글을 쭉 봤는데 정말 많은 말을 했다. 이준석 대표가 대만 북한 예를 들었잖아요. 네. 안 된다거든요. 근데 권양세 의원이 독일에 계셨고 그러면서 독일은 있었다. 그리고 성공한 모델 아니냐. 우리가 따라야 될 모델을 오히려 독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요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신 거 보는데 그거 보고 참 그 당내에서도 이 옳은 소리가 나오는구나 봐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이준석 대표가 발을 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김문식 교수님은 이제 북한 문제 전문가신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 이준석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이제 방송 중 인터뷰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네, 네. 우리 김현정 앵커가 이제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워낙 그 이준석 대표의 그 특유의 그 논쟁을 즐기는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래 시작은 유승민 의원의 대선 공약으로서 여가부 폐지 발표가 있었고 네, 네. 그에 대해서 또 기자나 이 언론에서 이준석이 당대표이기 때문에 당대표한테 물어봤을 때 여가부에 문제점이 많다. 이 정도 이야기의 취지를 한 건데 이게 여가부 폐지론으로 이제 같이 묶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에는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당론이 아니다. 이것은 유승민 의원이 개인적으로 공약을 건 것이지만 숙고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게 가장 정확한 스탠스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후보들이 공약을 낼 수 있고 그러나 당은 최종 선출된 후보가 당과 협의해서 마지막 공약을 내는데 여가부 폐지는 전혀 그런 맥락은 아니었던 건데 이준석 대표 평소 지론이 있었던 거죠. 여가부에 그렇죠. 대한 비효율성. 그다음에 업무 중복 같은 걸 이야기했던 것 같고 거기서 끝났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여기 또 김현정의 뉴스쇼의 인터뷰에서 이제 작은 정부론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가부 말고 통일부도 좀 비효율적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논쟁적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이게 통일부 폐지론으로 좀 제가 볼 때 확대 해석돼서 좀 오인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인이라기에는 근데 아니, SNS에다가 폐지한다라고 또 말을 했는데 쓰셨던데요. 뭐가 오인- 그러니까 당대표의 개인 생각으로 그걸 한정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마치 언론에는 당대표가 토론 중에 이게 작정하고 우리 당은 이제 통일부 폐지를 공식적으로 뭐 당론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김현정이 그거 물어보는 과정에서 아니, 그럼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야기 나왔는데 이걸 통일부 폐지를 개인적인 이야기 정도로 묶어뒀어야 되고 제 개인적으로도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지금 시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개인 의견이지 당 차원에서 그게 공론화된 건 아니라는. 아니 그 이준석 말씀이시고. 대표가 그러면 나오는 게 개인 자격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당대표 자격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거지. 그 물어볼 때 부분을 이준석 이제- 대표라고 물어보지 어허. 이준석 씨 어떻게 생각해도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대표 자격에서 말을 하는 거지. 이준석이 지금 당대표지 그러면 저 그냥 청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많은 이제 언론과 인터뷰가 있을 텐데 인터뷰할 때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좀 신중하게 대표로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아마 배우는 중요한 저는 알겠습니다.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두 분의 의견이 궁금했는데 두 분 다 통일부 폐지론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할 단계 아니다. 그냥 필요하다. 요쪽. 네, 통일부는 필요하다. 요쪽으로 두 분의 의견은 좀 모으기로 하고요. 상한가 빠르게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현 변호사님. 네, 어쨌든 민주당 예비 경선 상한가로 했습니다. 민주당 예비 경선. 제가 포인트만 딱딱 짚을게요. 우선 본 경선을 좀 예상해 보면 결선 투표까지 갈까요? 아니면은 한 후보가 50% 이상 득표율 차지해서 끝날까요? 한 방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제 뭐 수치도 보니까 뭐 버전이 뭐 3-4개 있어가지고 어느 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득표율. 그렇죠. 네. 근데 또 사실은 뭐 그럼 1위 말고 나머지 분들이 다 합친 게 또 되느냐?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 합치는 게 만약에 50% 넘는다 해서 그게 다 뭐 같이 가는 건 아니라서 제가 보기에 이거는 까봐야 된다.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겠어요? 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앞서가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뭐 일단 그 본선에서 끝내고 싶어 할 것이고요. 그래 쫓아가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50%를 이재명 후보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게 급선무고 그렇게 해서 아마 결선까지 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어제 발표한 수치를 우리가 정확히 모르니까 네,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궁금한 게 그 대목인데 1위하고 2위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계속해서 판이 흔들리고 글쎄요. 있다. 이 그러니까 얘기를 그렇게 하고 이야기를 있어요. 하고 있고 예. 이재명 지사는 또 압도적 지지라고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진실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1위와 2위 사이의 표차가 많으면 네. 본선에서 끝나고 결선까지 안 갈 수도 있지만 1위와 2위가 상당히 좁혀졌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쫓아가는 그 그룹 내에서는 상당히 역동적인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죠. 그 본경선에서 민주당 본경선에선 이게 핵심이 될 것 같다. 이 부분이 변수다 하는 게 있다면은 뭐 현 변호사님은 뭐라고 보세요? 지금 뭐 가장 얘기 많이 오는 게 아마 이낙연 정세균 단일화 아니겠느냐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두 분은 다 이제 약간 이낙연 후보는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정세균 후보는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안 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조금 전 인터뷰에서는 들었어요. 완주한다 완주하겠다.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아니 단일화한 후보들이 만약에 뒤에 있는 후보들은요 당연히 완주한다 그러지 단일화한다 얘기 안 하거든요. 단일화하는 순간 확 빠집니다. 본인 스스로 어쨌든 의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아하. 근데
계속 뭐 같이 하는 식사도 같이 하고 뭐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뭐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민주당의 뭐 뿌리라든지 당원들이 대부분 호남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남 전북 이렇게 뭐 양분하고 계시니까 사실은 영향력이 있죠. 근데 과연 이게 또 될 것이냐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 끝까지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낙연 정세균 단일화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김 교수님 동의하세요? 저도 이제 그 단일화가 관심일 텐데 저는 단일화는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아까 정세균 대표도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선 투표가 남아있는 이 제도의 특성상 네. 단일화를 굳이 안 해도 정세균 대표와 이낙연 대표가 적당하게 표를 관리해서 분점을 하게 되면 네. 그래서 결국은 단일화의 목적이 뭡니까? 1위의 이재명 후보를 덮을 수 있느냐 뒤덮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합치지 않더라도 표로 자기가 잘 관리해서 자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이재명 지사가 50%만 안 나오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단일화할 만한 인센티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전 두 번째 관심사는 좀 박용진 후보의 선전 여부라고 봐요. 박용진 후보. 네, 그러니까 박용진 후보가 과연 2002년에 노무현 정도의 돌풍을 낼지 안 낼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나왔던 이준석 돌풍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눈에 띄는 예상치 못했던 다크호스이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예비 경선에서 토론회에서 보여줬던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들 그리고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각을 세우는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박용진 후보가 뭐 승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변수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용진에 주목한다. 네네. 근데 현 변호사님 그게 저 민주당은 국민의힘 룰 이번에 대표 뽑는 룰하고는 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당 안의 지지자들이 밀어주지 않으면 뭐 일반 여론조사로 돌풍을 일으켜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경선 룰이라는 게요. 지금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 인단입니다. 당원 대의원 한 80만 원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 추가 모집하는데 어제 마감한 게 보니까 한 70만 들어왔다고 봐요. 그럼 이제 150만 된 거잖아요. 어허. 지난번에 214만이었는데 그건 좀 넘어갈 것 같다라고 보여요. 그러면 사실은 뭐 200만, 300만, 100만 이상 넘어가면요. 물론 당원에다가 일반인들이 그 이상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예. 물론 당연히 민주당 지지 성향이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오지만 대부분 보면 이렇게 모집이 인원이 많아지게 되면요. 일반 여론하고 가는 비슷하게 경향이 가죠. 비슷하게 갑니다. 예.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반 여론 추세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봅니다. 정세균, 이낙연 단일화에 주목하라. 현 변호사님. 박용진의 두각에 주목하라. 김근식 교수님. 두 분의 관전 포인트 짚어봤고 일단은 우리가 저 김 교수님 하한가 상한가를 보고 시간이 남으면 제가 경선 관련돼서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하한가 올라오셨네요. 예, 그 지난주 이제 국민들 가장 우울하게 했던 소식인데요. 코로나 방역 실패 그리고 오락가락 코로나 방역 행정을 제가 하한가로 가져왔습니다. 오락가락 방역 행정. 어떤 부분 지적하고 싶으신 걸까요? 이미 이제 1년 반 넘게 코로나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상당히 지쳐 있는데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갑자기 1000명대를 초과하게 되면서 4단계라는 극단의 조치를 지금 오늘부터 시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은 너무나 지쳐 있었는데 6월 말 정도에는 정부가 앞장서서 이제 이 3단계 조치를 좀 완화할 것이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도 완화하고 경제와 일상생활의 정상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잔뜩 기대에 부풀게 만들어놨었어요. 시그널을 계속 줬다.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 굉장히 불행한 예감은 항상 틀리지 않는데 항상 정부가 나서서 그런 기대를 잔뜩 부풀려 놓으면 이상하게 또 이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기대가 있었는데 갑자기 또 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4단계로 잔뜩 이제 최후의 거의 사실은 야간 통행 금지 수준 아닙니까? 네. 이렇게 되니까 도대체 국민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처음에는 우울하다가 나중에 짜증이 나다가 지금쯤에 이제 분노가 이제 모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있고 두 번째로는 과연 이게 그럼 누구 책임이냐. 네. 국민들은 정부가 하라는 대로 정말 1년 반 동안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이게 누구 책임인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명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물론 김부겸 총리랑 이철희 정무수석이 사과를 하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만 네. 저는 대통령께서도 분명하게 이 책임을 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변호사님,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뭐 약간 정부가 이 방역을 어느 정도 좀 풀어주겠다. 이제 백신 접종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게 꼭 어느 정부만 탓할 일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이 방역 문제가 저도 뭐 그런데 1년 반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사실은 조금 더 긴장감이 떨어진 거 봤거든요. 그리고 뭐 오세훈 시장 되면서도 뭐 그분한테 제가 뭐 책임을 돌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계속 얘기했던 게 좀 힘들다. 좀 풀어달라. 시간도 좀 늘려주고 좀 뭐 12시까지 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좀 선제적으로 제기한 것도 정부 정책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실제로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물론 뭐 방역이 느슨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뭐 국민들 스스로도 좀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보고 사실은 근데 이거를 누구 탓으로 돌릴 문제는 저는 아니라 봐요. 지금 야당에서 자꾸 이걸 뭐 2030 탓으로 돌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사실은 언제 이 좀 자영업자들 사실 실제로 저도 뭐 현장에 다녀보면 네. 왜 이렇게 못하게 하냐 좀 풀어줘라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장사하시는 있는데 분들. 장사하면 그런 식으로 하셔요. 절박하시죠 사실. 또 저희도 같이 먹다가 10시 되면 나가라 그러면 왜 우리 나가야 돼요 이러면은 우리도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사장님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는 거라서 이거를 뭐 대통령이 이 결심을 잘못했느냐 그럴 것까지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도 지금 한 2주 정도 내에 좀 잡고 백신 접종 높여서 빨리 일상으로 회복했으면 저도 하는 바람입니다.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건 좀 무리하다 하면서 어제 민주당의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오세훈 시장 정부의 방역 정책을 무시한 지자체별 섣부른 방역 완화는 실패의 지름길이었다. 하면서 오세훈 시장 비판을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집권 여당의 원내 대변인이면요. 일단 국민 앞에 집권 여당으로서 또 문재인 정부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먼저 말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한테 이 4단계로 방역을 또 이게 실패하게 된 책임을 묻는다는 게 비단 뭐 대통령이 무슨 구체적으로 무슨 잘못해서 했다라기보다는 국가를 운영하는 최고의 책임자로서의 정치적 책임을 도의적으로 지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겸손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백신 수급이라는 것이 원활하게 작년부터 준비가 됐다고 한다면 훨씬 더 백신 접종 속도가 높았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같은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고 뭐 야당 일각에서 이야기합니다만 김호란 방역기획관을 4월 달에 임명했을 때 정치적 보훈이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그분이 그전에 했던 행적 같은 걸 보면 백신에 별로 관심이 없던 분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부 자체에 대해서 먼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당의 대변인이라는 분이 서울시장 4월 7일 날 오세훈 시장이 새로 뽑혔으니까 오세훈 때문에 망했다고 이야기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남 탓을 하기보다는 그리고 서울시장에서 지난 4월 달에 취임한 지 지금 100일밖에 안 된 사람한테 당신 때문에 이 수도권이 이렇게 엉망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지나친 책임 전가이자 저는 손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절이다. 해 변호사님 코멘트 있으세요? 간단히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뭐 이 문제 나올 때마다 야당이 보면은 이제 뭐 백신 나올 때도 왜 백신 없냐 하는데 사실은 백신도요 지금 아시겠지만 변이가 제일 문제잖아요. 델타 변이에 대한 백신은 없어요. 확실한 건 없잖아요. 100% 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백신으로 된다고는 하는데 그렇죠. 확실치는 않죠. 예. 사실은.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영국이나 이스라엘 우리가 집단 면역 됐다고 하는데도 어찌 보면 또 확진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본적인 뭐 백신이 해결책이 될 거라 보지는 않고 근데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오세훈 시장이 되면서 굉장히 방역 완화에 대한 신호를 준 건 맞아요. 12시까지 하겠다. 유흥업소 풀어주겠다. 뭐 자가진단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 계속 했잖아요. 물론 그게 100% 실행은 안 됐어요. 정부가 충돌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제일 먼저 제기했어요. 서울시는 어쨌든 좀 따로 가겠다. 좀 완화하겠다. 서울형 뭐 방역으로 가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말씀은 중앙방역당국, 중앙정부에 대해서만 지금 뭐라고 할 건 아니다. 그렇죠. 시그널이 양쪽에서 다 나간 거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방역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책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시그널을 중앙 정부도 보낸 게 사실이고, 오세훈 시장 당선된 초기에 또 시그널이 갔던 것도 사실인데 이제부터 중요한 건 4단계 잘 지켜서 빨리 탈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오늘부터입니다. 수도권 여러분들 특히 단단히 4단계 잘 지켜서 빨리 탈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야겠네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